요즘에 9억 이하 아파트들의 이 풍선 효과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 비규제 지역 일대에서 9억 이하 아파트들이 부르는 게 호가처럼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수도권 투자 추경 매수하는 거 절대로 좀 지양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2주 뒤에 규제 지역 추가 선정이 있었습니다. 풍선 효과의 이 차단을 하기 위해서 좀 급하게 추가 선정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 비규제 지역 일대 집값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차단하고자 이렇게 규제 지역 선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전세를 살면서 다주택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죠. 그리고 사실상 이 법인 사업자를 좀 내서 다주택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혜택들이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토지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법인세 10% 중과 세율이 붙습니다. 근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8년짜리를 등록을 하면 이 중과 제도가 없어져요. 그리고 법인으로 등재한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종부세 합산 배제에 있어요. 그래서 이 종부세에 대한 큰 부담이 느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법인 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이렇게 다주택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법인 사업자를 요번에 완벽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인으로 들어가기에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됐습니다. 특히나 안전진단에 대한 강화 조치를 시작을 해서요. 지금 제초안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거고, 이 상급지에 대한 이 가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이 하급지까지 이어지는 이 풍선 효과, 이 갭매우기를 완벽하게 좀 제어하고자 이 상급지 우두머리, 이 대가리를 잡자라는 심정으로 재건축을 규제하는 걸로 요번에 대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재건축이 앞으로 많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뒤에 가서 또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저는 재건축도 굉장히 좋은 단지이고 장기적인 플랜에서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에 있어서는 좀 실익을 챙기는 부동산 쪽으로 좀 투자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게 좀 어떨지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제 지정이 됐죠. 뭐 이 잠실운동장 인근의 이 마이스 산업과 함께 이 강남 일대 GBC죠. 그래서 엄청난 이 삼성역 복합 환승센터의 구축 개발 권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용산 정비창구제 개발 권역이 워낙 크죠. 대규모 이 개발 권역에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집값 그리고 지가 상승의 제어를 하는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번에 실시가 됐고요.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완벽하게 강화하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뭐 증여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불법 증여 뭐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제어하고자, 그리고 이 수많은 유동성들을 좀 차단하고자 이런 대책들을 좀 강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크게 보자면 5가지입니다. 5가지. 자, 첫 번째 규제 지역 추가 선정,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인 사업자 규제했다, 네 번째 재건축 규제 강화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 지정에서 이 실수요 그리고 이 투자 수요를 완벽하게 미리 차단했다,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좀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으로 추가 선정했습니다. 참 이 서울을 제외한 이 수도권 전 지역이 완전히 빨간색, 그리고 완벽하게 뭐 이렇게 주황색 색깔로 다 칠해져 있네요. 제가 그 6월 5일입니다. 6월 5일. 그 당시에 이 비규제 지역 투자해도 될까요? 라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수도권 추경 매수 하시는 분들에게 완벽하게 지양하라는 말씀을 좀 전달해 드렸고, 반드시 물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쓴소리도 하고 여러분들의 돈을, 헛되인 돈을 좀 낭비하지 않게끔 제가 좀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드렸었는데 제 말을 무시하고 막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조정 대상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일단 한번 보면요, 남양주 지역이 있는데요, 면,리 뭐 요 일대고요. 그리고 뭐 안성, 용인, 처인구 일대, 광주시 일대, 의정부시 일대, 면, 리 뭐 이렇게 대부분 이제 시골들이죠. 네. 이런 지역 일대를 제외하고선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 또는 투기과열 지역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행히 김포와 파주, 포천, 가평, 양평, 뭐 이천 뭐 이런 일대에서는 아직까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져 있는데, 지금 현재 김포와 파주 일대에서 호가를 또 높이고 있어요. 이런 거 또 들어가면 물립니다. 반드시 물려요. 네,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투자는 있잖아요, 2년 전에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2년 전에 집값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 집이 왜 안 올라가는지 의구심이 들어갈 때 그때 들어가야 돼요. 남들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면 반드시 물리게 되어 있다. 네. 자, 6월 5일날 제가 방송한 겁니다. 규제지역 선정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두 가지 요건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 일대, 국민주택 규모에서 10대1 이상 일대는 위험하다. 두 번째,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일 때, 이때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규제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청약 경쟁률이 지금 5대1은 이상은 뭐 물론이고 몇백 대 1이 나오죠. 첫 번째는 중요한 요건은 아닐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 2배 이상인데, 지금 현재 물가 상승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 저물가 기조로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2배는커녕 수십 배 이상 올라간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당시 안산, 시흥, 화성, 인천, 부천 뭐 여러가지 지역 일대 마지막 규제 지역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가수요가 끌어올린 시장을 실수요가 받아줘야 되는데, 이 실수요가 받아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찾아올 거다. 그러면 반드시 물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자, 인천 일대 완전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인천 재개발지 가면 피가 2억이 넘어요. 말이 됩니까? 피가 2억 5천이에요. 자, 서울에 지금 상계 5구역 피가 지금 금매가 3억도 안 돼요. 금매가. 근데 인천이 지금 피가 2억 5천이에요. 말도 안 거죠. 그죠? 네. 굉장히 높고, 뭐 지금 저기 어디에요? 저기 송도 30평대 일반 분양가 얼마 나옵니까? 7억대 나와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지금 마포권역이 지금 8억대예요. 능곡 일대 얼마 합니까? 30평대 8억대 나와요. 완전히 고분양가죠. 완전히 물리는 겁니다, 그분들. 자, 인천시 전체가 언제예요? 이거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제가 조사한 건데 0.21%에서 최대 2.44%까지 올라가고 4월달 1.5%대까지 올라갔으니 몇 배가 올라간 겁니까? 엄청 올라간 거죠. 연수구 2.22% 올라갔고, 남동구, 네, 그리고 서구 일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지역 일대 다 뭘로 됐습니까? 한 번에 투기과열 지역으로 선정됐잖아요. 다 물리는 거예요. 다 물리는 거 전부 다.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옵니다. 자, 경기도 전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프로예요? 이게 0.67%에서 1%대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뭐 부천, 노란색 색칠한 것들이 위험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평택 일대, 안산 전체 2%대까지 올라갔죠. 0.1%대가 했던 상승률이 2%대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 무시무시할 정도로 올라갔죠. 자, 여기에서 군포 얼마예요? 군포 0.39%에서 3.98%까지 올라갔어요. 미친 거죠. 미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군포 뭐예요 지금? 투기과열 지역 선정됐잖아요. 예, 위험하죠. 오산, 시흥도 2%대 이상 나왔는데 다행히 여긴 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돼서 다행인 거죠 사실. 네. 화성 일대도 굉장히 높게 올라갔고요. 의정부가 저는 약간 간당간당했어요. 의정부가 사실. 근데 신축 아파트의 가격 일대가 지금 엄청나게 무시할 정도로 피가 막 붙어있기 때문에 위험했다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정대상 지역 선정됐고, 제가 한국경제TV에서 항상 방송할 때 의정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주, 포천, 광주, 안성, 이천 이런
이런 일대에서는 사실 제가 보기엔 풍선 효과가 이쪽까지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힘이 미약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수도권 전체의 힘이 좀 강한 이 지역 일대가 웬만큼은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시 이 유동성들은 서울로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했는데 참 물려서 못 빠져나오면 2년 기다려야 하나, 2년 뒤면 더 못 빠져나오죠. 완전 물려 7년 기다렸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한 번 물리면 10년 기다려야 돼요. 10년 기다려야 돼요. 그럼 결국엔 뭐예요? 심약자나 아니면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 또는 비관적이었던 분들이 이제 상승기에 막 집값이 올라가니까 무리하게 뒤늦게 추격 매수 하신 분들 그냥 다 물린 거고, 그분들 쉽게 돈 벌려고 했던 분들 다 쉽게 나간다고요. 돈들이 다 쉽게 나가요. 돈 쉽게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은. 자, 주택담보대출이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됐어요. 자, 무주택자들은요, 기존적으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2년 내에 전입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투기과열 지역 내에서는 시가 9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1년 내에 전입하는 조건이었는데요. 이번에 대책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규제 지역이요, 모든 주택이 6개월 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주택자도 마찬가지죠. 1주택자는 기존과 무주택자와 똑같습니다. 다만 전입도 해야 되는데요, 2년 이내 처분 또는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1주택자 분들도 6개월 내에 처분을 해야 되고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 담보대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존 차주 같은 경우에는 전입 의무 사항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뀐 정책이 3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1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입니다. 위반할 경우에 이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는 조건으로 대출 강화가 됐습니다. 이게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한다라고 보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전세대출의 제한도 강화가 됐고요. 기존적으로 시가 9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제한이 있습니다. 허그 같은 경우에는 5억에서 2억까지 보증 제한이 있고요. 대출을 받고 나서 9억이 초과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전액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바뀐 게요, 9억 초과가 아니라 3억 초과부터 주택 구입할 경우에 보증 제한이 들어가고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특히 투기 과열 지역구, 그 지역 내에 3억 초과, 3억이 다 넘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전세 대출 받고 집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3억이 넘어가는 집들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 대출을 받고 집을 사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함으로써 이 투자 수요가 유입되기 굉장히 어려워진 면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규제책이 강화가 됐습니다. 기존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 내에서는 LTV가 20에서 이제 50%대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비규제 지역 일대에서는 LTV가 굉장히 자유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었던 LTV 이 대출 한도액을 0%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종부세율도 인상이 됐습니다. 21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이제 적용을 할 텐데요. 기존의 납세자별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산으로 이제 매겨졌던 걸 이제 법인 주택을 따로 단일 세율, 특히 최고 세율로 3%에서 최고 4%대까지 적용하겠다, 따로따로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세율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부세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에 대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법인 등록을 했었죠. 그 이유가 이 법인 개인 명의마다, 법인 명의마다 6억씩 공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6억 공제가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 개인이 집이 이제 두 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주택자는 공제액이 몇 억입니까? 6억이에요, 6억. 1세대 1주택은 공제액이 9억입니다. 그죠? 다주택은 6억이고요. 근데 개인과 법인이 같이 종부세를 매긴다면 개인은 개인대로, 법인은 법인대로 따로따로 종부세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공제가 따로따로 나왔던 거죠. 개인과 법인은 완전히 명의가 다른 겁니다. 개인 한 채일 경우에 9억 공제가 되고 법인 한 채일 경우에 6억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15억이 공제가 됐었던 거죠. 굉장히 많이 됐었죠. 그죠? 기존에 개인이 두 채 갖고 있을 경우에는 6억밖에 공제가 안 됐던 게 개인 한 채와 법인 한 채를 가질 경우에 15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약 9억 공제가 더 늘어난 셈이죠.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 법인 등록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하죠.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법인을 등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혜택을 완전히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자, 개인이 한 채를 보유할 경우, 법인이 한 채 보유할 경우 기존에 15억을 공제해줬지만 이제 법인 공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개인 한 채의 보유 9억 공제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6억이라는 공제 한도가 벌어진 거죠. 종부세에 대한 합산배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뭐 꾸준히 얘기해줬던 것들인데 법인으로 뭐 현물주차해서 장기 임대 사업자, 8년짜리 임대 사업자 등록할 경우에 세제 혜택을 많이 줬었습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8년 임대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종부세가 지금까지도 합산 배제였어요. 합산 배제. 자, 그리고 과밀억제 지구 내에서 8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에 10% 법인세 중과가 제외가 됐었습니다.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토지나 주택 같은 경우엔 법인세 10% 중과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과가 제외를 시켜줬다 얘기입니다. 그거 쉽게 얘기하면 5억의 과세표준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법인세율을 본다면요, 2억 이하인 경우에는 10% 법인세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2억 초과해서 200억 이하인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20%예요. 그리고 누진공제율이 2천만 원이고요. 자, 그런 경우에 기존에 5억의 과세표준이 났다면 세율이 20%지 않습니까? 그리고 2천만 원의 누진공제를 하면 약 8천만 원의 법인세가 나왔던 겁니다. 8천만 원.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5억의 과세표준 20%가 아니라 10% 중과가 돼서 30%입니다. 거기에 누진세율 2천만 원 공제가 되면 얼마 나와요? 1억 3천 법인세가 나옵니다. 얼마 차이예요? 지금 약 5천만 원 차이가 발생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법인은 다 끝났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아무튼 법인으로 장기 임대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법인으로 등재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규제에 대한 강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강화 대책. 관할 시군구가 이제 만약에 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대부분 이 온라인상으로 막 전화 엄청 하죠. 막 지금 미쳤냐고, 막 저 지금 안전진단 기관 내가 선정한 거 아닌데 왜 이 기관을 선정했냐, 막 민원들이 막 빗발칩니다.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관할 시군구는 힘이 약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상급지 시도가 관리할 수 있게끔, 선정할 수 있게끔 바뀌어버린 겁니다. 민원도도 이건 뭐 얄짤 없는 거죠. 네. 그리고 2차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할 때도 시도가, 관할 시도가 직접적으로 의뢰를 하고 선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진단을 이제 보고서를 만들 때 사실 이 좀 부실 작성들이 많아요. 뭐 허위 작성을 하면 지금 징역 2년이라는 어마무시한 규정들이 있고요. 부실 작성으로 하면 이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부실 작성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원들의 눈치가 안 보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압력들이 굉장히 말은 안 해도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부실로 이제 보고서를 좀 작성하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가라로 작성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부실 작성을 할 경우에 이제 과태료 2천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될 거고, 안전진단을 입찰할 때 제한을 두겠다, 1년 동안.
그래서 보통 조합원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예치를 합니다. 관할 시군구에 예치를 하고 시군구가 이제 그 입찰을 합니다. 거기에 입찰을 해서 이제 선정된 이 안전진단 기관이 이제 보고서 작성도 하고 안전진단 이제 점수도 매기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면서 너네 조심해, 까다롭게 볼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2차 안전진단을 할 때 보통 대부분 서류에서 심사를 많이 봤어요. 근데 요게 현장 조사를 필수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완전히 강화 조치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안전진단이 강화가 되고 나서요, 지금 현재 안전진단 받은 목동 일대도 마찬가지죠.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될까요? 어렵다고 봐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기간적인 부분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지내야 되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어요. 조합 입장에서. 심리도 꺾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2차를 받은 단지 뭐 6단지인가요? 그걸 제외하고서는 굉장히 나머지는 어려울 수 있다. 2차 안전진단 받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등급을 매기는 거죠. 뭐 A등급부터 2등급, D등급에서 2등급만 맞으면 이제 재건축 진행 가능은 한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2차는 정밀 안전 진단입니다. 구조 안정성, 설비 노후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현장 가셔서 다 세부적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그러면 될 것도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 지금 재건축을 완벽하게 규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안 해주겠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대가리 먼저 잡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을 보유만 하더라도 조합원 입주권 자격을 줬습니다. 근데 앞으로 분양 신청까지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 무조건 청산. 이게 뭡니까?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거주 요건이 왜 붙어 있는지 모르겠고, 근데 지금 민원이 좀 많이 빗발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만약에 그 임대사업자 기간 동안 내가 거주 못하고 분양신청까지 사업의 진행 속도가 잘 붙어서 끝까지 가면 난 거주 못하고 청산받는 거 아닙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할 때 언제고. 엄청 따지는 겁니다. 지금 구청에 엄청 막 찾아가고 있어요. 막 국세청 엄청 질의놓고.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들이 좀 보류하겠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본격화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거주 요건이 좀 뭔가 조정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가지는 못할 거예요. 네. 만약에 가게 된다면 굉장히 재건축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도정법 개정 이후에, 도정법이 이제 연말에 이제 개정이 될 텐데요. 개정된 이후에 법이 바뀌고 최초 조합 설립 신청 사업단지부터는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그리고 띄엄띄엄 해도 상관없이 합상 거주로 보기 때문에 연속성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요런 기조로 가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도 본격적으로 강화해지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는 이제 결정이 났죠.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시뮬레이션을 이제 조사해 본 결과 강북과 경기도 일대의 3개 단지를 조사해 보니까 얼마 나오진 않았어요. 한 1,000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 한 5개 단지를 이제 조사했겠죠. 최소 2억에서 최대 7억대까지 재초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치가 한 4억에서 5억 정도 나와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있고, 이 초기 단계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장세는 하락기를 맞이할 거고, 이렇게 높게 올라간 이 금액대 선들이 앞으로 더 치고 올라가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공급이 앞으로 더욱더 강화돼서 공급이 과잉이 돼서 심리가 꺾이고 미분양이 적체되면 재건축 시장 굉장히 많이 어려워질 거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따 뒤에 가서 조금 더 실익이 있는 부동산 제가 좀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토지거래 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23일 내일부터 이제 지정이 될 텐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실 일대 이 종합운동장 개발 권역들이 있죠. 말스산업 개발 권역과 함께 삼성동 복합환승센터 일대와 함께 이 GBC라는 업무지구가 또 신설이 되죠. 또 마찬가지 용산 일대의 이 전기창 부지를 업무지구와 이 공공택지를 개발시키겠다라는 이 개발 발표로 인해서 가수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선차단시키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지면적 18제곱평방미터 이하, 상업지역 일대에서는 대지면적 2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이 없는데 18제곱미터 초과나 상업지역 2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거래 제한이 있습니다. 토지 거래 제한. 우리가 반드시 토지를 사려면 건물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아파트나 주택을 매수하기엔 굉장히 어려워졌다. 다만 거주 목적으로 보는 실수요 입장에서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 무조건 2년 거주 이상 할 경우에는 매매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달아줬고요. 만약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 정도를 봐준다고 합니다. 6개월 내에 무조건 전입하는 조건이에요. 6개월 내에 전입하지 않으면 이거는 나중에 다 걸립니다. 걸려서 어떻게 해요? 징역 가요. 징역 2년입니다. 징역 2년이래요. 아, 무시무시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위 지역 일대를 6월에서 8월 집중 실거래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주요 대상자들이 있는데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 그리고 투기성 법인거래. 법인으로 주택을 엄청 많이 사신 분들 이 지역 일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증빙자료 제출하라 그랬는데 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자료 부실 제출하는 사람들, 부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회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신 분들, 뭐 방금 보신 것처럼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야 되는데 거주 안 하고 뭐 이런 분들 다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금조달 계획서가 또 완벽하게 강화가 됐습니다. 조정지역 내에서는 3억 이상 취득할 경우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돼요. 그리고 투기과열 지역 내 시가 9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자료 제출해 줘야 됩니다. 예금잔액 증명서나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이 두 가지를 총 제출을 해줘야 되고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 다 제출해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모든 주택은 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고, 투기과열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주택들,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돼요. 뭐 주택 가격이 1억이건 말건 모든 주택들은 다 전부 다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자금 조달 계획서 쓰는 거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죠. 근데 이거를 증빙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꺾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법인으로 실거래 하신 분들 또한 특별조사가 들어간다. 기존에 법인 같은 경우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일 경우에 써야 되고요. 비규제 지역 일대에서는 6억 이상일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써야 돼요. 자금 조달 계획서가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특별조사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비규제건 규제지역이건 뭐 어느 지역이건 전부 법인으로 등재해서 주택 매수할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서 다 써야 된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없는 이들, 특히 법인이나 아니면 20대 이하, 또 외지인들 있죠. 이 외지에서 이제 살다가 6개월 내에 2회 이상 매수하신 분들,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자금 조달 계획서랑 실거래가 조사가 강화해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투자 수요가 손쉽게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올바르게 사신 분들은 뭐 이게 뭐 부담이 없죠. 근데 올바르게 사시지 못하신 분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잘 살아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제 누나가 되었어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으로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 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 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